예, 증시에서의 주요 체크포인트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펙스에셋의 장봉수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따금씩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신흥국 시장의 6월 위기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신흥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그 일례로 올 들어서 이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신흥국 펀드 수익률이 최근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참 인기가 많았었던, 저희도 많이 다뤄드렸었던 베트남 펀드 같은 경우에 최근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에 육박할 정도고요. 연초만 해도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이외에 다른 신흥국 증시들도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펀드 성적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4일까지 3주 동안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흥국 시장에서 회수한 자금이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조 9천억 원, 그러니까 한 6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 신흥 아시아, 러시아, 신흥 유럽, 브라질, 중남미 모두 최근 1개월간의 수익률이 한 마이너스 7%에서 크게는 1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 위기설이라는 명사가 많이 종종 불리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요즘 들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그리고 국제 유가의 급변동이 있다 보면 신흥국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달러 강세 얘기하다 보니 당연히 힘들 줄은 알았는데 네. 실제로 펀드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네. 가장 큰 배경은 그러면 어느 요소에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런 펀드 자금 같은 경우는 좀 시기상 단기적이기보다는 중장기 성향이 높은 자금인데 일단 이런 트렌드 보인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전 세계적인 자금 흐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끝나고 반대로 자금이 어느 정도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금리가 낮은 우량국, 즉 선진국 통화, 즉 달러나 엔화, 즉 미국이나 일본에서 저금리의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의 투자 수익성이 높은 어떤 개도국이나 신흥국에 투자를 함으로써 어떤 투자 수익률 자체를 높이는 전략인데 기존에는 미국의 금리가 저금리가 유지됨에 따라서 미국의 돈을 달러를 빌려서 신흥국에 투자를 해서 기대 수익률 자체를 높이는 그런 트레이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금리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금리 자체가 꾸준한 인상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가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 트레이드는 쉽게 표현하면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금리 인상기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렇게 돈을 빌려오는 쪽에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신흥국에 투자를 해도 결국 투자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거기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고 특히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정치 사회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을 리스크를 회피한다는 측면에서 돈이 유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내가 펀드 가입하면서 이거 한 일주일 안에 깨야지 생각하고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유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좀 당연히 불안하긴 하면서도 빼긴 힘든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끝났었던 이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 한번 빼면 그 다음에는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니까 또 빼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현재 상황을. 일단 저라면 10년 이상 투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지금 그렇게 단기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 내에 어떤 이익 실현 어느 정도 하면서 빠져나와야 되는 자금 성격이라고 한다면 지금 1차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왜냐하면 금리 인상 기조 자체가 단기간에 꺾일 것이 아니라 일단 기조 자체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4에서 5%대까지는 이런 기조가 유지될 텐데 그러면 이게 1년 이상, 2년 이상 끌 것이고 그 이후에 또다시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또다시 금리가 낮아지는 이 금리 사이클을 다시 겪으려면 시간이 매우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나는 돈을 여기 묶어둬도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어떤 더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할 필요는 있지만 예. 그 사이에 돈이 필요한 어떤 성격의 자금이 투자돼 있다면 지금은 뽑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일단 1차적으로 펀드의 수익률 자체가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것 자체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사람들이 이익 실현을 1차적으로 하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은 좀 적더라도 단기적인 또 이익을 짧게 챙기는 자세가 저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특히 해외 펀드 자금의 어떤 비중 자체가 높으신 분들은 이런 성향을 조금 더 지킬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이제 저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면 이제 낙폭은 가장 큰 10% 가까운 낙폭을 보였지만 예. 일단 반등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외 국가들에 비해서 베트남이 일단 당장은 낙폭이 그만큼 워낙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낙폭이 크지만 일단은 반등과 재상승이 나타날 여지가 가장 큰 나라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구 구조적인 측면이나 뭐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흥국 시장에 대한 뭐 펀드 자금 이탈에 대해서 오늘 다뤄드렸는데요. 아마 이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또 유동원 이사와 함께 신흥국 시장에 대한 상승 여력이나 현재 상황도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증시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마땅한 주도주가 없죠. 주도주 역할을 해줘야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모습이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시장에서 물론 갖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그중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남북 경협주들이 좀 급등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서서히 좀 옥석 가리기도 자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우선주가 좀 이상 급등 흐름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주의 이런 급등 현상을 좀 조심하자라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 딱히 뭐 배당 시즌도 아니고 그리고 우선주가 특별히 얘네만 칠만한 뭐 이런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상대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를 비교해 봤을 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괴리율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우선주에 대한 매력을 보면서 뭐 이렇게 나중에 향후에 배당도 더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가 흐름이 너무 좀 갈리는 모습이어가지고요. 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장 자체가 약간 글쎄요 혼탁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좀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어서 어디서부터 저도 질문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남북 경협주는 잠깐 얘기를 해보고 우선주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옥석도 가려지는 모습이고 떨어져 나갈 것들은 조금씩 떨어져 나가긴 해도 네. 여전히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만한 경협주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단기 투기성 자금이 그 잡아먹을 시장을 물색하는 과정 중에서 그 섹터 자체가 기존에 보면 바이오 섹터가 1차적이었고 예.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가 2차적으로 대상이 되었고 네. 그 대상이 이제 우선주로 전이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예.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일제적으로 다 상승한 이후에 어느 정도 그 안에서의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예. 남북 경협주도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급등을 일제적으로 보였다가 그 이후에 또 다시 좀 차별화되는 모습. 예. 지금은 또 우선주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트렌드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 자금 성격 자체가 이 섹터에 몰리는 자금의 성격이 단기 부동성의 어떤 투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예. 급등락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부각된 이후에 조정을 받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클 자체를 봤을 때 기존에 IT, 바이오 한번 왔다 갔고 네. 남북 경협주 한번 왔다 갔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선주 쪽으로 이런 사이클이 가는 건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사이클을 이제 포착해서 따라가기에는 항상 매번 한 발씩 늦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다시 사이클이 올 것 같은 IT나 바이오주를 내가 지금 갑자기 사기도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고 네. 하다 보면 야 그러면 우선주를 지금 사기도 그렇고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사이클은 뭐가 될까? 네.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은 우선주가 부각이 되기 이제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충분히 그건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예.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금의 어떤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어떤 단기 트레이드 성향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충분히 접근할 수는 있지만 예. 이런 부분은 시장의 트렌드가 새로 생겼나 보다.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지 하는 분들은 투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일단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부각이 된 이후에 지금 트렌드 자체가 뭔가 테마주 위주의 어떤 시장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우선주까지 이런 트렌드가 왔는데 그럼 다음번에는 어떤 트렌드가 지속이 될지 전이가 될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테마주가 득세하는 지금 시절이기 때문에 이 테마주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생각해보면 이제 6월에 결국은 지방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지방선거와 관련된 테마주들로 이런 흐름이 또다시 한번 전이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아침에 머니투데이 뉴스를 보더라도 동남권의 물류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선거와 관련된 또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또 신공항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예. 일단은 한번 튀기 시작한 이런 우선주와 관련된 부분은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이제 먼말치를 보면서 기다리는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 특성이 강하신 분들은 다음 어떤 지방선거를 대비한 어떤 군들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조금 더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얘기가 지방선거 쪽으로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사실 시장의 어떤 주도적인 흐름을 나타내 줄 만한 종목군들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들도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방망이도 좀 짧게 잡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 이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여러 굿모닝 마켓워치 패밀리 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참 해안이 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 방금 질문이나 의견이 방금 올라왔는데 네. 우리 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주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참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한때 뭐 우선주 얘기를 우리도 방송에서 참 많이 했을 때가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선주보다는 보통주 먼저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까지 충분히 그래서 우선주가 못 올라간 감도 있는데 이런 저평가가 많다라는 의견과 최근 들어서 막 상한가를 연일 막 점상 가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 사이에서 네.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네. 여전히 뭐 우선주를 좀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조금 더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라는 측면에서는 좀 어떤 의견, 방금 전에도 잠깐 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첨언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우선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뭔가 메인 섹터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죠. 충분히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외골수적인 성격의 예. 섹터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투자할 가치는 있지만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수익 내고 또다시 이익 실현을 하고 또다시 수익을 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에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나가는 어떤 투자의 방법보다는 이 우선주에 투자하는 방법은 일단은 투자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시세가 날 때까지 좀 기다리는 투자 방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맞는 분이시라면 충분히 우선주 중에서도 저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넣고 시간을 어떻게 보면 강태공 낚시를 하듯이 예. 좀 기다리는 성격에서는 충분히 좋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이제 빨리빨리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서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지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만약에 방송을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해드린다면 우선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뭐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으나 워낙 요즘에는 변동성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우선주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십사 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아펙스에셋의 장봉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누구냐 너?